드리는 시간인데요. 질문 좀 생각을 해주시고 그냥 제가 뻔한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를 준비하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하셨고 지금 이렇게 상영되고 나서 소감은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철수와 영희가 아마 저 나이가 지금 8살이고요. 지금으로 치면 한 23년도로 치면 생존에 있다면 쉬운 둘, 쉬운 셋. 그러니까 8살 때 겪었던 그 참혹한 현장을 평생 안고 한평만점을 운영하고 있겠죠. 그리고 영희의 그 아픔은 제가 시나리오 쓸 때는 약간 기억상실증으로 현재까지 살고 있는 영희. 그래서 마지막 그 재개발을 하고 있는 한평만점에 영희가 찾아오면서 영화가 시작됩니다. 저도 약간 흥분이 되는데 매번 볼 때마다 저도 이 감정이 사실은 제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영화를 만들고 상영을 하면서 아직 생존해 계신 분들이 제가 좀 누가되지 않게끔 진심을 담아서 평정심을 담아서 균형을 잡으려고 제가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봐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안에서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4.16에 5.18을 보니까 저도 마음이 너무 보고 벅차오르는 것 같습니다. 질문을 좀 자유롭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편안하게 보시고 소감을 얘기하셔도 되고요. 감독님께 저쪽에. 감독님 영화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은 올라올 때 제가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뵀는데 강 감독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바꿔서 타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네. 가방을 맨 모습에 제가 감독님의 어떤 포스를 느꼈고요. 저는 오늘 상영한 1980 동시대에 제가 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방에 계시는 부모님들한테 같이 동조하지 않는 그런 가족들한테 보내는 편지를 보냈고요. 그런 그 동시대를 살았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영화를 본 소감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5.18을 조명한 여러 영화를 나름대로 이렇게 접해봤는데 제가 본 소감은 감독님의 의도는 한평만점이라는 자그마한 가족의 애환,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잃게 되고 또 그 옆에 이웃집 미장원과의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지금까지의 5.18의 어떤 잔악상이라든가 군부의 강제 진압적인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인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정한 유족들의 어떤 애환을 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어린애들 눈에 비친 것은 결코 5.18의 잔악상이 아니라 어떻게 한편으로 제가 받아들일 때는 걔들이 이제 성장을 해가면서는 화해와 어떤 좋은 평화를 누리고자 하는 그런 쪽의 어떤 의도가 아닌가 해서 제가 본 영화의 평이 맞는지 감독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평 자체가 제가 이게 힘이 나고요. 감사드리고 일단은 지금까지 5.18 영화들은 좀 그 피해자들의 희생자들이나 피해자들에 대해서 잔혹성이라든지 그런 어떤 대원군의 그 모진 진압 과정 이런 것들이 좀 강조됐다고 하면 저는 1980의 시나리오를 쓸 때 시작은 물론 희생자분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10일간에 일어났던 일들을
겪고 나서 지금 44년 동안 생존해 계신 분들 내 입장이 어땠을까라는 느낌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평생 빨갱이라는 손가락질 받아왔고 자식들도 전라도 광주 출신이라는 것을 숨기면서 살아왔고요. 숨기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은 저는 약간의 광주에 대해서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나서 철수와 영희가 8살 때 겪었던 일로 평생 44년 동안 살아왔다면 현재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 모습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평화라든지 화평이라든지 서로 화해의 시대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시점으로 제가 영화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봐주시고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독님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네, 저는 다른 건 아니고요. 감독님이 미술 스텝으로, 미술 감독님으로 이제 해오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첫 데뷔작을 네. 굉장히 묵직한 걸로 잡으셨는데 또 묵직한 걸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게 이웃의 얘기, 아픔에 공감할 수 있게 담으셔서 약간 첫 장에서도 모티브가 됐던 이야기가 있다라고 해서 감독님 첫 작품을 1980으로 강하게 끌어당긴 것이 무엇일까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제가 미술 감독으로 제가 이 영화 1980을 시작하기 전까지 한 25년 정도 미술 감독을 했고요. 미술 감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주로 사극이나 아니면 역사에 관련된 영화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과거를 재현을 해야 되는데 과거를 재현을 하려면 대한민국으로 보면 경상도 쪽이나 이쪽보다는 전라도 쪽이 아무래도 저희들이 과거를 표현하기에는 현재 많이 남아 있어서 그 전라도 쪽으로 제가 촬영을 많이 다녔고요. 다니다 보니까 이제 지인도 알게 되고 뭐 깊이 사귀게 되는 분도 생기게 되고 뭐 이렇게 됐는데 제가 전라도에서 짜장면집을 하고 있는 사장님을 통해 가지고 그분의 히스토리를 알게 됐어요. 그분은 6.25 때 황해도에서 피난 내려오셔가지고 전라도 어느 곳에 짜장면 집을 하게 된 그분의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짜장면과 한국의 근대사가 굉장히 잘 붙는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제 제가 모티브를 얻게 됐는데 저는 이 5.18이든 아니면 부마 항쟁이든 모든 상황들이 저는 또 민족의 분단부터 시작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짜장면집 사장님의 히스토리부터 저는 그러니까 민족의 분단이 없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 분단이 발생되고 나서 이후에 이념들이 갈려지고 생각들이 갈려지고 했을 때에 이 오는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그 사장님한테 이제 사정을 해서 이 이야기를 시나리오를 쓰고 싶다.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을 같이 만들어서 이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분은 노출하는 걸 좀 꺼려하셨고요. 대신에 비밀 유지하는 걸로 하고 제가 그리스부터 영화를 시나리오 쓰게 됐습니다. 지금 최근에 저는 학교에 있는데요. 최근에 20대 아이들과 청소년들은 사실은 감주나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거의 없거든요. 저희들이 굉장히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는 게 맞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 영화를 오늘 사는 청소년들이나 20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영화를 보았으면 좋겠는지 감독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일 어려운 질문인데
마찬가지로 5.18 민주화 운동의 그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 현재의 민주화도 저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저는 저는 생각하기에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민주화 과정을 겪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격동의 시간을 보낸 거죠. 그 격동의 시간에 5.18 민주화 운동의 희생은 꼭 기억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는 물론 저도 이 영화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영화적인 문법과 이야기로 나눴을 때 이야기는 꼭 하고 싶은 이야기였지만 사실은 영화적 문법으로 보면 저는 아쉬움이 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미술 감독을 하면서 대작을 많이 해서 많은 돈을 가지고 좋게도 만들어 오고 비주얼도 만들어 왔지만 이것은 정말로 초저예산 영화로 만들다 보니 아무래도 화면이나 여러 가지로 비주얼적으로 좀 다른 영화에 비해서는 좀 부족하시겠지만 저는 이야기로 본다면 이 이야기는 누군가가 제 말고도 또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누군가가 이야기해야 되고 특히나 지금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그 피로 또는 희생으로 만들어진 민주화가 지금은 조금 뒷걸음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시기에 다시 한 번쯤은 이런 소재의 또는 우리의 역사를 다시 한번 되짚어볼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저는 개봉 시기도 그렇게 좀 맞췄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누군가 또 다른 철수와 영예의 모습으로 또 다른 철수와 영예의 모습으로 꾸준하게 만들어져야 되고 또 특히나 영상이나 영화는 젊은 세대를 호흡하기가 아주 좋은 메커니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의나 이런 내용보다는 영화를 통해서 또 다른 시각에 또는 다른 생각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모여서 또 다른 이제 젊은이들한테 전달이 되고 그게 유지가 되고 또 이야기가 전달이 되고 그렇게 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영화를 만들었지만 저는 저의 생각인 거고 또 다른 방향에서 또 생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또한 존중을 할 거고요. 저는 지금 시기에는 이 이야기를 한 번쯤은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어떤 약간의 강조에 대한 부채의식으로 저는 이 영화를 개봉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영화 외적으로 다른 질문을 좀 몇 개 준비했는데 혹시 여러 개 좀 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도 좀 아직 저도 조금 부끄럽지만 공모전에 나가려고 영화를 지금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도 처음엔 미술 감독에서 지금 감독 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냥 왜 언제부터 미술 감독이 되고 싶어서 마음을 잡았는지 좀 첫 번째 질문인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영화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이런 말씀드리면 약간 개인적이긴 한데 저도 진해 중앙국민학교인가요? 진해 중앙국민학교와 진해 남산국민학교를 초등학교 1학년 때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진해 1학기는 중앙국민학교에 다녔고 2학기에는 남산국민학교를 다녔는데 그때에 제가 진해의 해양극장이라고 기억을 하는데 그 해양극장에 학교를 빼먹고 영화를 보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 그 시대에 어렸지만 아마 제가 그 속에 약간 시네마 키드처럼 영화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미술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미술을 사실은 평생 동안 해왔죠. 그러면서 제가 공부했던 미술과 제가 좋아했던 영화를 접목을 시키다 보니 영화 미술 감독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95년도에는 사실은 영화에서 미술 감독이라는 직함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냥 세트 사장님이 미술 감독일 때 저희들은 전문적으로 이제 정말로 미술 감독만 하는
그게 영어로는 프로덕션 디자이너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한국 영화의 1세대는 아니고 1.5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 92년 정도, 93년도부터 한국 영화의 미술감독이라는 직함이 생기게 됐고, 제가 95년도에 입봉을 했고요. 데뷔를 했고요. 예, 그래서 쭉 저도 이제 사극과 아니면은 시대극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역사 공부를 많이 하게 되고, 역사를 공부를 많이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축적되고 노하우가 만들어지면서 저도 이야기를 담으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미술 감독이 뻔질나게 좋은 직함 같지만 사실 일이 없으면 백수입니다. 백수 생활이죠. 쉽게 해서 그러면 그 백수의 생활의 시간을 어떻게 버티느냐. 결국에는 미술 감독은 시나리오가 있어야 작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시나리오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제가 제 시나리오를 써본 거죠. 그리고 시나리오를 써보다가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또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1980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07년도 정도부터 쓰기 시작했던 시나리오고, 본격적으로는 19년, 20년도에 2년 동안 완성시켰고요. 그래서 21년도에 촬영은 단 20일 정도 했습니다. 20일로 이 영화를 만든다라고 하는 게 그냥 코로나 시기여서 현실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후반 작업에는 사실은 거의 한 1년 정도는 CG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눈에 안 보이시겠지만 전봇대도 지우고 새로 그리기도 하고 간판을 걸여넣기도 하고 자동차도 지우고 어쨌든 그 80년대를 표현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한 과정이 한 1년 정도 이렇게 해서 22년도에 데뷔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23년도가 지나가면서 이제 이때가 아니면 정말 개봉하기 힘들겠다라고 해서 푸른사와 백오사를 설득시켜서 개봉했습니다. 충분한 답이 되시나요? 네. 저도 사실 오늘 학교를 중간에 나와서 오늘 끌어오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영화를 열심히 찍으시고 완성하고 어떤 감정이 들었을지. 이 영화 가지고 어떤 기분이 드셨어요? 저도 이 영화를 같이 관객들과 함께의 이 영화를 보면서도 아직도 제 스스로 막 감정이 어떨 때는 막 제가 제어가 안 될 정도로 막 끌어오르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감정이 좀 있고요. 아직도 그 감정적으로 아직 제가 통제가 안 되는 부분이 아직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연출자 입장으로서는 아쉬움이죠. 안타까움이죠. 왜냐하면 제가 시나리오를 썼을 때의 이야기와 이 영화가 완성됐을 때의 이야기가 조금은 지금 부족합니다. 부족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 젊은 분이니까 아무래도 저희들이 요즘 현장에 보면 카메라 4대를 동시에 돌리거든요. A, B 카메라, A, B, C, D 이래가지고 그건 이제 예산이 충분하면 한 장면을 찍더라도 카메라 4개를 돌려서 그래서 편집을 하면 한 장면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거든요. 저희는 이제 예산이 없으니까 카메라 하나 가지고 찍고 하다 보니까 시간도 부족하고 화면의 양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편집 양도 부족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아쉽죠. 이게 근데 저는 그래도 부끄럽지 않는 게 이게 현실이지만 상업 영화가 욕심을 내거나 아니면 탐을 내서 투자해주는 영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영화는 이 이야기는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후에 젊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가지고 또 만든다면 좀 더 투자가 잘 돼서 좀 더 완성도 있는 그런 영화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 5.18 영화를 볼 때마다 늘 5.18 나올 때마다 이 안고 있습니다. 제가 그
근무했습니다. 군대 말년에 근무했는데 그래서 제가 80년 7월 초에 제대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백년도는 완전히 이게 스미돼가지고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제대하고 나오니까 친구들 이렇게 나와서 뭐 훈장을 받고 이렇게 하고 보는 게 되는데 정말 참 이 5.18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역사에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에 퇴직을 하고 지금 김해 봉화마을에서 노무현 대통령님 그 생가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오늘도 제가 해설을 갔다가 왔는데 5월달이 되면 참 이상하게 저는 참 그 우리나라는 하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마산에서 이런 또 영화가 한다는 것이 또 다른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산은 적어도 이게 부정선거를 이기지 못하고 일어난 이 지역인데 이게 왜 이승만을 이렇게 기리는지 요즘 또 이승만 기념관 이야기가 나오고 제가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고 하면 5.18이 나올 때마다 일부 빨간 그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꾸 역사를 왜곡합니다. 이게 그때도 뭐 북한 소행이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진실을 놓고 영화를 만들어 정말 수고하셨는데 앞으로 이 5.18이라든지 제주 4.3이라든지 여순 이런 것들이 되었어요. 뭐 젊은 사람들 역사를 배워서 지금 바로 알겠지만 저희 친구들, 이 부리들 보면 80%는 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정치인들이 저는 잘못된 지역 감정 때문에 승리할 때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를 만드신 분으로서 이거를 놓고 앞으로 우리들이 이제 판단을 할 때 역사를 바로 볼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이 있을는지 우문될지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이 나와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나라를 모임들이 보았다.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나라 정말로 방송에서 이거를 보면 참 이게 대한민국인지 그래서 영화를 만드신 분으로서 역사를 바로 잡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이게 저는 생각해도 오늘도 우리가 그걸 이야기 반대들은 안 되는 거고 젊은 분들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좀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은 저는 65년생입니다. 65년생이니까 지금 8인가? 예, 그 정도입니다. 저도 사실은 80년 민주화운동, 5.18 민주화운동도 사실은 저도 약간 폭도나 빨갱이로 알고 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성인이 돼서 이후에 그 진실을 알게 되면서부터 약간 부끄러움이 생겼고 거기에 대한 부채의식이 생겼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제 주변에 있는 그 강주 출신의 분들은 아직도 강주라고 잘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사실은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들어보면 실제 5.18의 10일간의 기간보다 5월 27일 날 도청이 진압되고 나서 이후에 4년, 5년 동안이 제일 무서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10일간보다는 그 이후에 5년 정도가 너무 무서웠다고 합니다. 그때는 정말로 국방청만 봐도 오바이트 넣을 정도로 무서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장한 사람들이 지금 경기도나 서울에 이전을 해서 많이 사시지만 그래도 광주 출신이라고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지금 현재의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역사학자는 아니지만 그냥 영화의 연출을 했고 1980의 연출자의 입장으로 본다면 제가 마지막에 메시지, 이 화면에 메시지를 당겨놨는데 사실은 임을 위한 행진곡이 나올 때 보통 크레딧이 올라갈 때 보통 관객들은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시작되면 거의 다 이제 크레딧이 시작이 되면 이제 다 나가시죠. 극장이 불이 켜지고. 그래서 저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정말로 마지막까지 붙들고 싶었고 사실은 실제 주인공은 제가 임을 위한 행진곡에서 나오는 그 화면상의 얼굴들입니다.
그건 5.18 재단에서 제가 협조를 받아서 제가 화면에 넣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게 정말 마지막 장면에 보면 시민이여 일어나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1980 뜨기 전에. 저는 그것으로 대답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잠시만요. 이 약속된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이어가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지금 됐나요? 우리가 한 30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아, 예. 그러면은 한 3분 정도 더 질문 받고 말씀하겠습니다. 예. 네, 영화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이 이 영화 제작하실 때 건강 상태는 아주 컨디션이 좋은 상태에서 제작을 하셨나요? 투병했던 이력을 제가 정보를 봐서 건강 상태를 한번 여쭙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미술 감독으로 이렇게 많이 알고 있지만 프로 당구 선수로도 이렇게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강 상태는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이게 지금 아마 인터넷에 좀 찾아오신 것 같거든요. 예, 정보를 찾아오신. 제와 동명이인이 프로 당구 선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이름이 똑같으신 분이 그러니까 주로 많이 나오는 분이 2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작곡자분이고 또 한 분은 프로 당구 선수신데, 아마 인터넷에 정보를 많이 찾으신 분들은 동명이인을 이제 저랑 똑같이 이제 보시는 분이 있는 것 같고요. 아마 건강 문제는 아마 지금 저보다 연배이신 작곡자분이 강성명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몸에 약간 지금 섞여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정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인터넷이 모든 게 정답인 것 같지만 사실은 왜곡되어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걸 잘 분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저는 그냥 영화 감독이나 영화 미술 감독이나 아니면 프로덕션 디자이너 강승명이라고 하면 그 정보가 맞는 정보인 것 같고요.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분이 IT 쪽에 좀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 실수가 있을 수도 있네요. 예. 그 영화 내용 중에 하나 질문드릴 게 있어가지고, 뭐냐면은 군인 아니십니까? 미용실 하는 미용사 남편. 네, 영희 아빠. 예.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그냥 특전사가 외부에서 강주로 투입됐다고 알고 있는데, 오늘 영화에 보니까 좀 지역에 사시는 군인 같아가지고 조금 이게 어떻게 될까 이렇게 내용이 좀 내부 이 지역 내의 문제로 이 갈등이 생기는 이게 조금 우리 생각했던 거하고 틀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떤 내용인지 여쭤보고, 또 한 가지는 이 군인들을 갖다가 아무리 명령체계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을 하지만은 군인들도 내가 잘못한 사람들 처벌 그 당시 좀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방법은 없는지 이게 뭉치가 있는 이게 좀 답답하고 그런 소감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게 제가 이제 물론 이 모티브는 따온 인물들이 있습니다. 저도 뭐 많이 인터뷰를 하고 리포트를 하고 정보를 찾고 그 다음에 만나서 질문도 해보고 해서 뭐 인물들의 모티브를 잡은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모티브를 잡은 거는 철수와 영희거든요. 철수와 영희 바둑이. 이게 아마 교과서 국민학교 1학년 첫 장에 나오는 철수야 놀자, 영희야 놀자, 바둑아 뛰어 뭐 이렇게 되는. 거기에서 제가 모티브를 따와가지고 대한민국의 아주 보편적인 인물들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한철수라고 적고 민영이라고 이름을 적고 바둑이가 개운금
몽둥이에 죽게 되는 그런 거를 제가 설정을 한 건데요. 그 중에 보면 이제 철수 아빠가 있고 그러니까 철수 아빠가 있고 영희 아빠가 있는데 제가 설정했던 거는 70년대 산업화 과정을 겪으면서 철수 아빠는 장남으로서 공부를 잘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까지 진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 돌아오. 그러나 진실이 뭔가를 알게 돼서 약 선생님을 하고 있는 그런 인물로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영희 아빠 같은 경우에는 철수 아빠와 어릴 때 같은 동네에 성장한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알 친구. 그런데 영희 아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워낙 가난을 하다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하지는 못했고, 그러니까 철수 아빠와 영희 아빠가 월남전을 참전하게 됩니다. 지원을 한 건 아니고요. 월남 파병까지 갔다가 철수 아빠는 월남 파병에서 부상을 당해서 일찍 국내에 들어왔고, 영희 아빠 같은 경우에는 구사단 백마부대에 근무를 하다가 아예 말뚝을 박아버렸죠. 그래서 거기에 부대장이 전두환 연대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전두환이 국내에 들어와서 보안대 장이 될 때에 저는 이제 영희 아빠를 505 보안대 부대원이라고 저는 중사로 설정을 해가지고 505 보안대는 강주 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505 보안대고요. 그래서 아마 첫 장면에 보시면 철수 엄마가 영희 엄마한테 영희 아빠 만나러 갔다가 왜 빨리 왔냐 뭐 이렇게 하면 영희 아빠가 빨리 돌아오게 돼서 일을 빨리 마치게 됐다는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서울역에서 10만 서울대 전국의 대학생들이 모여서 시위를 할 때에 전국에 있는 보안대 부대원들도 파견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15일 날 대학생들이 서울역 해고를 하고 나서는 다시 부대 복귀를 했습니다. 그 보안대 요원들이. 그래서 영희 아빠도 다시 강주로 내려오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영희 엄마 같은 경우에는 영희 아빠가 서울에 출장을 하니까 이제 서울에 눌러앉을 생각으로 이제 꿈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 얘기에서 출발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꼭 공수부대가 외부에서 투입이 된 공수부대가 아니라 물론 외부에서 투입이 된 공수부대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특전사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원래 34단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505 보안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경찰국이 있었고요. 전남도 경찰국이 있었고요. 그 진압을 했던 부대 중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가 영화에서는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철수 아빠랑 영희 아빠가 같은 친구였는데 서로의 길이 달라져서 서로 원수지간이 될 수밖에 없었고 서로 죽이는 과정 또 뭐 이런 어떤 폭력의 과정으로 제가 이제 저는 모티브로 설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가 굳이 대한민국의 동과 서나 아니면 우나 자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같은 동네에 같이 살던 사람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폭력, 이 폭력을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감독님 아까 상영하기 전에 이제 만나서 얘기를 나눌 때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50%밖에 못 찍었다고 하셨거든요. 예산 문제로. 아마 그 얘기에 담겨 있나 보죠. 그래서 그 막 책을 내신다고 하던데 그것도 얘기하신 김에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원래는 제가 이 시나리오를 쓰고 나서 영화를 찍으면서 과정 중에 이제 코로나가 발생이 되고 코로나가 거의 코로나 5년 동안 이 영화의 과정이 돼버렸습니다. 개봉할 때까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들어왔던 투자금도 조금 빠지게 되고 뭐 이러면서 사실은 제가 영상 속에 담았던 얘기를 다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 담지 못했던 얘기는 사실은 이게 현재 시점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23년 5월 18일 날 5월 18일 날 강주에 어느 있는 하평만정
철수가 사장님을 하고 있는 하평관점, 52살에 철수가 하평관점을 하고 있는 하평관점. 그 하평관점이 하필이면 재개발을 당하면서 이 하평관점도 그러니까 철거당해야 될 마지막 날 5월 18일 날 기억 상실증에 걸린 영희가 찾아오면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이 철수와 영희가 마지막 짜장면을 하나 놓고 서로가 기억을 되살려 보고 그 아픔을 묻어가면서 서로 화해하게 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은 현재 시점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점이 다 빠지다 보니까 원래는 현재 시점을 원래 시점을 찍으려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이 본편도 그렇게 찍어놨는데 그게 뭐냐면은 철수와 영희 시점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현재 장면이 없다 보니까 철수와 영희 시점이 자꾸 빠져버려야 되는 거죠. 이 자꾸 이야기가 안 맞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간 들컹거리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이 아쉬움을 한겨레 출판회사에서 이게 각본집이라고 출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관심이 있으시면 이 출판을 봐주시면 제가 못다한 이야기가 여기 다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한 권 가져왔는데 요거는 원하시는 분한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야 그래요? 봤어요. 저 그러면 이제 저기 좀 의문이 좀 풀리셨을 것 같고 이제 마지막 질문 한 분만 이제 마지막 한 분만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계십니다. 이쪽에 계신데 마이크가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예. 저는 주인공 영희 철수와 같은 74년생입니다. 이걸 보면서 독재의 무서, 대타 독재의 무서움이 크게 와닿았습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독재 아닙니까? 지금 현실에서도 뭐 그런 게 정치 쪽에서 많이 느껴지는데 참 잘 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나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